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마지막 주말인 오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 청년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강남권을 돌며 강남의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 물량 절반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더나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노바백스는 재료 부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백신 접종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피해자 가운데 큰딸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와 만난 큰딸의 친구들은 지난 1월 인연을 끊자고 한 뒤부터 광적인 집착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서 5달째 뜨거운 물만 틀면 독성물질 페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수 탱크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주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주말인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로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수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현장 투표소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 서울역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데요.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참여한 사람은 239만 명으로 이 최종 투표율은 20.5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21.9%, 이 부산은 18.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의원 2곳만 뽑았던 지난 2014년 12구 투표율보다도 높아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봤을 때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또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 직접 만나봤죠? 네, 제가 오후에 미리 나와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의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투표 먼저 하고 볼일을 보겠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20, 30대 층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조금 많이 불합리한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대로 정치를 하게 하려고.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산에서도 투표 열기는 비슷했습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공백을 잘 좀 메꿔주시고 부산시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7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가 끝났지만 아직 투표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여야 두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냈을까요?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젊은이들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누볐습니다. 주거 문제가 불안해진 청년들에게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서울 안암동 대학가에 있는 공공주택을 찾았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등을 돌린 2030 유권자를 겨냥해 집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청년주택을 2만 호 더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대학가가 있는 밀집 지역에 직주일체형 청년주택을 지으면 굉장히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유세장으로 이동할 때도 청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19세부터 24세까지 대중교통비 40% 할인, 매월 5기가 데이터 제공 등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주말을 맞아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건네면서 꼭 투표해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SNS 라이브 방송에 나서 젊은이들과 소통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거 당일에도 투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접적인 어떤 뭐 서베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분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거였어요. 박 후보는 내일도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는 일정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첫날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투표 용지라는 종이 돌멩이를 던지자 심판 선거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경 기자입니다. 부인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장대비 속에서도 거리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서초 지역을 돌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그분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해서 올랐습니까? 재건축, 재개발과 부동산 세금 문제에 예민한 지역 유권자들을 공략하며 사전투표도 독려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종이 돌멩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희마리가 없지만 그 투표용지가 모이면 돌멩이처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무리를 빚은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파괴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다. 그게 파괴 정부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제 뒤로 보이는 고척돔 건설을 시장 재직 시절 성과로 꼽았는데요. 빗속에서도 시민들을 만나 주변 상권까지 살리겠다며 자신을 믿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이어 연일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실력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김영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범야권 통합,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 김영춘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절망의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꿈,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복에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덜 서름받고 어려운 분들 조금 더 위로받고 사는 그런 부산을 원하신다면, 동서간 균형 발전, 이걸 원하신다면 역시 김영춘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호 상임 고문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오만과 미선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을 여러분들이 민심의 회초리로 반드시 확실하게 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하죠? 이번에 바꿔야 되겠죠?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사전투표 우세를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최악의 경우 3, 4월 사이 매우 큰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 저희가 2달 전 전문가 경고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을까요? 코로나 신규 환자는 오늘로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방역 성적이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방역 가운데서 백신 접종률로 좁혀서 따져보면요. 나쁘끄러운 등수입니다. 세계 10위권도 아니고요. 세계 100등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세계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달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보다 2계단 상승한 6위에 올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한 건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력 지수입니다. 확진자 증가폭이 줄고 사망자도 줄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접종률은
코로나 극복의 분명한 한계로 작용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고 이라는 집단은 지속 가능한 집단은 아니다. 국내 백신 접종 상황을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 영국입니다. 인구 절반에 가까운 46%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도 속도를 내면서 30%에 다다랐고요. 이스라엘은 60%를 넘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보겠습니다. 대부분 10%를 넘겼고요. 가까운 나라 홍콩 6%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1.7%에 머물렀습니다. 100위권 바뀝니다. 막연하게 말로만은 선언을 하는데 실적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진한 걸 그렇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한 5월 달이나 4월 달 그 정도 했는데 한참 있어야려나 봐요. 미국은 다음 달 성인의 90% 접종을 목표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좀 경제도 좀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회복은 목표대로 11월에는 가능할까요? 이제 모든 건 백신 수급에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 이렇게 미진한 백신 접종, 그나마 속도를 내려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현재 우리나라가 계약한 백신 물량 전체 7,900만 명분 중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바백스와 모더나 백신인데요. 문제는 이 백신들의 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2분기에 들여온다던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만 6천 명분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애초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지난달 들어오기로 했는데 물량을 줄여 뒤늦게 들어온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은 화이자를 포함해 156만 1,000명분. 현재 도입이 확정된 물량을 다 합쳐도 상반기 중엔 904만 4천 명분뿐으로 전체 계획된 물량의 11.4%에 불과합니다. 특히 각각 2천만 명분으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바백스와 모더나는 구체적인 도입 일정조차 확정된 게 없습니다. 모더나는 애초 5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어 언제 들여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할 노바백스는 허가 문제가 남아있는 데다 특수 필터 등 부자재도 못 구해 언제 생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염두에 두고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웠다 자칫 모든 게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공급자 위주의 계약이 될 수밖에 없고 공급이 생산 체질로 제때 못 된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면책 조항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범정부 백신 도입 TF 관계자는 부자재 공급사와 직접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며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할 백신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쓸 수 있다고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등 강대국들이 백신을 다 맞은 뒤에야 국내 백신 도입과 원료 공급이 원활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고 나서도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하죠. 하지만 워낙 오래 참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영국 또 미국 시민들은 벌써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푸른 잔디에 누워 여유 있게 봄 햇살을 즐기는 런던 시민들. 지난달 29일부터 야외 스포츠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수영장과 테니스장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Feel great. See the weather. I can't wait to hit the ball today. 한때 하루 7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고강도 봉쇄 조치도 3차례나 내려졌던 영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에선 이제 2명 중 1명이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백신 8종에 투자했던 영국은 9월부터 70세 이상에게 3차 백신 접종까지 준비 중입니다. Most of the population's got their vaccine now. That's what they said that they needed to do for everything to be open.
이달부터 다시 문을 연 미국 LA의 놀이공원은 정원의 15% 이내로 입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실내 모임과 사적 행사도 가능합니다. We're very honored to be able to reopen today, and we're very excited to be able to welcome our guests back in a safe manner, even with reduced capacity. 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새로운 여행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For domestic travel, fully vaccinated people do not need to get a COVID-19 test before or after travel and do not need to self-quarantine. 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에서 3차 확산 조짐이 보이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집에 침입해 새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남성. 그의 집착이 얼마나 광적이었는지 그 주변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서채리 기자입니다. 채널A와 만난 큰딸의 친구들은 피의자 김모 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건 사건 2달 전부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큰딸과 피의자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이후 김 씨가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단 겁니다. 제 친구 막대하고 무시하고 화가 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참다 못해서 친구로서의 여기 끊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집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인연을 끊자고 한 다음 날 김 씨는 큰딸의 집 앞에서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찾아왔단 겁니다.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솔직히 돌아가지 않고 보고 왔었어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봤을 거고. 이후에도 김 씨는 자주 큰딸의 집을 찾았고 큰딸은 친구에게 집에 가는 길이 무섭다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큰딸이 김 씨의 연락을 피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친구들은 범행 직후 김 씨가 큰딸의 휴대전화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자기랑 이제 피해자인 친구랑 아는 사람들을 다 차단했대요. 전화, 카톡 다 알고 있는 모든 계정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걸. 친구들은 김 씨가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실을 경찰에도 진술했습니다. 어제 퇴원 후 8시간 가까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했다는 거 맞습니까?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에서 범행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 김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이어서 사건을 보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숨진 큰딸의 경우 상당 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요. 네,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 살아생전 지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쓱 다가오는 검은 패딩,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진짜 많이 무섭다면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난 1월 중순쯤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뒤에 피의자가 큰딸을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 집의 위치까지 알아낸 경위에 대해선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집 앞에서 하루 8시간씩 기다린 것을 비롯해서 피의자가 극심한 집착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일가족을 살해한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아주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지난달 23일 오후 피해자 집으로 들어간 뒤에 작은 딸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스토킹했던 큰딸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이틀 가까이 집안에 머물렀다는 점도 일반인으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시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구애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종의 복수처럼.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결국 이 피해자가 없는데 그럼 나도 피해자와 같은 다른 세상에 가서 그 피해자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상의 범주는 한참 벗어난 사건인데요. 스토킹 범죄 심각성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스토킹 범죄는 집착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네. 강한 집착은 더욱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에 경남 창원에서 식당 단골 손님이던 남성이 60대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저지른 계획 범죄였습니다. 언니가 가라 하면 그래가지고 욕하고 이때나 또 오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완전 미칠 정도로. 지난 2018년에 2,700여 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9년엔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5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건 중에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대 처벌 수위도 1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긴 했습니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24만 명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궁금한데요.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기면서 경찰도 내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강력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살해된 피해자만 3명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상공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페놀 성분이 수돗물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고역일 텐데 이게 벌써 5달째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호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집 곳곳에 물이 가득 담긴 들통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수 필터로 걸러낸 수돗물입니다. 정수한 물도 불안하다 보니 과일 하나 씻는데 생수까지 동원합니다.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온수탱크 8개 내부에 코팅 시공을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후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수질 검사 결과 온수탱크 8개 중 5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페놀은 두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유독 물질입니다. 아파트 주민 1120세대는 겨울철 온수 사용을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도 계속 데워서 샤워도 해야 되고 또 뭐 식재료 씻거나 할 때도 정수된 물 갖다가 쓰거나 아니면 생수로 마지막에 헹구거나 피로감이 들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공사 직후에는 이 손끝이 다 갈라졌었어요. 또 배 아프고 설사하고 저희 남편은 이유 없이 눈이 너무 아프다.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렇게 생수통을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의심한 주민들이 시공사와 감리사를 고소했지만 시공사 측은 잘못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샴푸, 손세정제, 또 화장품 그런 데도 다 미미한 양은 들어있거든요. 그 양을 또 무시하고 그냥 페놀 원액이 들은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온수탱크 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돼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보고 황제조사라고 하더니 그때보다 더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 이 지검장 공수처장을 만나면서 공수처장 전용차를 탔습니다. 또 보안 절차도 안 거치는 별도의 전용문으로 들어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하며 처장 관용차까지 제공한 공수처.
공수처가 보유한 건 피의자 호송차와 처장 전용차 2대뿐인데 호송차는 도주 방지 목적으로 뒷좌석문이 잠겨 있어 사용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처장 차량을 탄 이지검장은 정부 청사에 들어갈 때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문이 아닌 공수처 전용 출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 등 소환조사 대상자는 청사 출입 절차를 따로 밟지 않도록 청사관리본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던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것보다 더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우 전 수석은 조서라도 남겼지만 공수처는 면담 내용도 문서로 안 남기지 않았냐는 겁니다. 현재 이지검장의 수사무마 의혹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검찰이 공수처 이첩 없이 이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이지검장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익신고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름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뭐뭐의 적. 자, 지금 박영선, 오세훈 후보 얼굴이 보이는데요. 두 사람에게 어떤 적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 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당내 인사들이 선거 지원에 나섰다가 네. 불필요한 언행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잖아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 SNS에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네. 차이점 눈에 보이시나요? 아, 보이는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춘 후보는 지금 보니까 가족과 함께 있고요. 그렇죠. 박형준 후보랑 윤석열 전 총장은 혼자 사전투표를 하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김남국 의원은 그 점을 부각하고 싶었던 듯한데요. 그런데 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 또 있었습니다. 오늘 배우자분이랑 같이 투표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우리 그 남편이 오늘 유세가 저 동쪽에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엄지손가락에 사전투표 인증샷을 했죠. 투표장에서 비닐장갑을 벗었다는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평등을 실현하시겠습니까? 였는데요. 네. 오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은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고 해 논란이 됐는데요. 오 후보 캠프에서조차 불필요한 언행이었단 말이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은 오 후보와 상의 없이 장애인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을 달았는데요. 예. 결국 오 후보가 장애인 단체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경위와 이유를 떠나서 제가 고개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나도 후보다. 자, 지금 저희가 앞서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 얘기를 했지만 또 10명의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내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 후보들인데요. 선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색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1, 2번 후보들은요, 50억대 자산가더라고요. 50억대 자산가들이 부동산 가격 치솟은 우리 서민들의 아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상 참사하는 사과를 방금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투표용지에서 제 이름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그 차도에 335 모여서 우비를 입고 가고 있더라고,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보니까 저런 군소 후보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뭐 이색적으로 눈길을 끄는 유세도 중요하지만 공약이 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 들고요.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서울시 예산 50조 중에서 15조만 쓰고 35조는 여러분들한테 시민 배당금으로 넣어줍니다. 신분당선 위에는 드론 택시 플라잉카 정류장을 만들어 앞으로는
민간 분양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13% 하락시키겠습니다. 세금을 13% 감면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직사회 성폭력 전수조사, 성소수자청 신설, 공공주택 여성 세대주 50% 의무 할당 등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다 끝났고 이제 7일 본투표만 남았죠. 잘 뽑아야겠습니다. 네, 저도 솔깃한 공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뽑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두 외교안보수장이 소화한 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언제까지고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할 수도 없지만 또 지정학적인 특성상 줄타기 외교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현실이 불과 12시간 사이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첫 해외 출장에 나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도착한 곳은 미중 두 패권국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샤먼이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4시간 넘는 회담에서 우리 측은 문화 콘텐츠 분야의 한한령 해제를 요청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왕이 부장도 이에 화답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라며 다자주의 수호를 언급했습니다. 推进半岛问题的政治性追求，共同来捍卫多边主义，共同拓展和深化我们的共同利益。 이보다 12시간 앞선 시각,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미일 안보사령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3국 고위급 관리가 처음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대북 정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 양측은 또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재확인하고 계속 시기를 협의하기로 뜻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가에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고위급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미중 두 패권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관광객은 1년 전보다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관광도 관광이지만 문화교류는 사실상 끊긴 셈이죠. 민간인도 이런데 하물며 직업 외교관은 오죽할까요? 교류가 어려워진 코로나 시대 외교관들은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김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술과 안주를 꺼내 앉으니 여행 준비 완료. 비행기를 탔지만 단 3초 만에 목적지인 고치현에 도착합니다. 참가비만 내면 선물 받은 술과 안주를 즐기며 양조장과 그 지역 명소를 랜선 여행하는 겁니다. 修学旅行になることを祈りまして乾杯! 29년 경력 외교관은 문화 교류 아이디어를 여기서 찾습니다. ガンもちょっとちゃんと作ることができますか？このコロナの時代にはお家で楽しむものを何か工夫して。お酒を韓国でも買うことができたので、韓国の友達集めてみんなで飲みながら参加するっていうのもいいなと思う。 SNS에 모인 우즈벡만의 특별한 모습들. Here we go. This is the moment we've been waiting for. 소뚜껑만한 크기의 팬에 고기들이 풍덩 떨어집니다. 기름을 많이 넣고 조리하는 우즈벡 전통 볶음밥 뿔로. 서울 한복판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런 같이 나눠 먹는 문화예요. 맛있는 그거를 항상 남자가 만든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배워야죠. K방역 노하우와 한류 스타 이영애의 무료 방영권 선물로 한국은 더 특별한 친구입니다. 도스쿨 fakta블라나다. 어려울 때 친구를 좀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벨기에 설탕을 넣은 반죽이 바둑판 틀에 들어갔다 나오면 브뤼셀 거리에서 먹던 바로 그 맛. 수교 120주년이라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Well, nowadays I rarely get out of my office and I mostly sit in front of my computer to miss the social life. Yeah, but today we have a social life over a good waffle. 한국 청주와 비슷한 일본 사케, 다 같이 먹는 볶음밥 우즈벡 꿀로, 붕어빵 같은 간식 벨기에 와플까지. 하양살이 외교관들이 비슷한 먹거리를 나누고 즐기며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모처럼 관중들을 봐서일까요? 선수들은 얼떨떨한 모습이었는데요. 프로축구에서는 성난 관중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장대비로 프로야구 개막전 4경기가 취소된 오늘 본구장 고척에서만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허용 규모인 1,600여 명의 관중들이 우산을 들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연인, 가족 사이도 떨어져 앉아야 하지만 팬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같이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응원도 힘차게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척돔을 찾은 야구 팬들의 열정에 보답하듯 양팀은 팽팽하게 대결했습니다. 삼성의 뷰캐넌과 키움의 유키시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되던 경기는 경기 중반 연이은 실책으로 갈렸습니다. 삼성은 5회 이학주가 2루타 타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1실점했고 6회에는 이학주와 김원곤의 주루가 엉켜 더블아웃을 당했습니다. 키움은 이용규의 시즌 첫 안타, 중심타자 박병호의 시즌 첫 타점 등을 앞세워 4연속 시즌 개막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북과의 경기를 앞두고 수원 팬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독일 무대를 정리하고 최근 전북 유니폼을 입은 백승호를 겨냥한 겁니다. 백승호는 유소년 시절 수원의 지원으로 해외로 진출했지만 국내에 복귀하면서 수원이 아닌 전북을 선택해 원성을 산 겁니다. 수원 팬들에겐 경기 결과도 쓰라렸습니다. 전북이 연속 헤딩골로 기선을 잡은 데 이어 후반 35분 쐐기골로 시즌 7전 무패를 자축했습니다. 백승호는 오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3주째 주말만 되면 비 소식입니다. 이번 봄은 주말에 자주 비가 내려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비 양이 꽤 많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최대 80mm가량 예상되고요. 제주 산지엔 호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100mm도 넘게 예측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엔 눈이 오기도 하는데요. 북부는 최대 7cm, 중부와 남부는 3cm까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멎기 시작해서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전남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풍과 풍랑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와 전남 내륙, 경남 해안 지역에 계속해서 강풍이 휘몰아치겠고요.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 봄비의 영향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전국이 10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